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전시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에 우리나라의 블록버스터급 대형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4월 20일부터 4개월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에드워드 호퍼의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270여 점이 공개되는데요. 이게 아시아에서는 첫 대형 전시라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호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국 휘트니 미술관과 공동 기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립미술관이 휘트니 미술관과 협력 전시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1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데이빗 호크니 전시가 아주 큰 화제가 됐었어요. 난리 네, 났었죠. 맞아요. 인파가 정말 많이 몰려들었었는데 그와 비슷한 관심이 벌써부터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표 예매가 열려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시를 보기 전에 좀 더 알고 보면 훨씬 감상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드워드 호퍼에 대한 여러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호퍼,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분명 작품을 보면 저거 하고 아실 것 같긴 한데 작가 이름만 들어서는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진행자님은 어떠세요? 네. 호퍼 이름 들으시면.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방송적으로 얘기할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아까 데이비드 호크니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네. 이제 그 근처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점심시간에 줄이요. 네. 근데 아까 지금 호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그림인가? 처음에 조금 헷갈리셨죠? 같은 사람 그림인가? 내가 호크니를 봤던 건가? 호퍼를 봤던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신 그 부분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작품이 같이 놓고 보면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약간 감각적인 색상이나 디자인적인 부분 네.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둘 다 호씨잖아요. 네. 호크니와 호퍼라서 예.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품을 보여드리면은 좋은데 우리가 라디오라서 우선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보통 딱 아실 것 같아요. 지난 2016년에 참신하고 감각적인 화면으로 화제가 되었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공유 씨와 공효진 씨가 나왔던 이제 한 쇼핑의 빠른 배송 서비스 CF였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광고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뭐 스르륵 네. 정도로 얘기를 예. 하면 예. 아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광고의 매력적인 화면이 바로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에서 영감을 나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당시에 호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을 보면요. 또 호퍼 작품이 꽤 세련되다 보니까 꽤나 최근 인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에드워드 호퍼는 1800년대 태생입니다. 1800년대면 19세기에 태어난 사람이죠. 조선시대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굉장히 옛날 사람 같네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오기 전에 네. 또 이제 저희 무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호퍼 그림을 봤는데 그거 보니까 20세기 그림 같았거든요. 굉장히 그쵸? 세련된 느낌. 아니 뭐 조선시대가 안 세련되다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그랬어요. 네, 1882년 태생이니까요. 사실 20세기에 활동을 하기는 한 셈이 맞아요. 하지만 피카소나 샤갈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점에서 뭐 각자 다 훌륭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세련미 면에서는 피카소나 샤갈보다는 훨씬 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드워드 호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호퍼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1, 2위에 늘 랭킹된다고 합니다. 뉴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화가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이유가 호퍼는 뉴욕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생을 마감했거든요. 뼛속부터 뉴요커죠. 우디 알렌 같은 느낌이군요. 네. 네. 그래서 뉴욕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은 호퍼에 대해서 두 가지 수식을 보통 붙입니다. 첫째,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다.
둘째, 현대인의 고독을 잘 표현한 화가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짝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예. 보통 사실주의 화가라고 하고 호퍼 작품을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호퍼 작품이 굉장히 세련됐지만 사진처럼 정확해 보이지는 않는데 왜 사실주의라고 하는가? 책에 있는 뭐 사파? 네. 같은 느낌이지 사진 같진 그쵸, 않잖아요. 사진 같진 않죠. 그런데 왜 사실주의라고 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사실주의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사실주의는요. 사실적으로 사진처럼 묘사하는 그 외형적인 형태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주제에 대한 건데요. 기존에는 왕이나 귀족을 주제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일상, 서민들의 일상이나 풍속상,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서의 동시대의 삶은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런 일상적인 거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사실주의입니다. 아, 그러니까 있는 대로 찍은 것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삶을 그대로 이제 일상을 주제로 하면 사실주의. 네, 맞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리얼리즘인데요. 네. 번역을 사실주의 혹은 현실주의 두 가지로 다 되는데 사실주의를 좀 더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요거를 현실주의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이야 라고 하면은 사진보다는 현실적인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더 들잖아요. 저희 딸을 데리고 간 다음에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엄마가 굉장히 유식한 그러니까요. 미술의 조예가 깊은 엄마라고 오해를 하겠군요. 네, 좋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퍼 이름과 관련해서도요. 또 따님과 가신다고 하니까 네. 장난스러운 얘기 하나 하고 가볼게요. 에드워드 호퍼는 12살에 이미 키가 190cm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유난히 큰 키의 그 야위였다 보니까 별명이 호퍼가 아니라 그래스호퍼. 메뚜기였다고 해요. 유재석 씨? 실제 별명이야.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전시 보면서 늘 너무 진지하게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별명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게 웃지만은 못할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또래들에 비해서 너무 크다 보니까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겪었다고 해요. 호퍼는 성인이 되어서도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외롭고 소외된 감정의 시작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호퍼는 처음부터 순수예술 작가는 아니었고요. 아까 삽화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모태인 뉴욕 예술 디자인 학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광고회사에서 파트타이머 삽화가로 일했습니다. 보통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네. 하죠. 그리고 파리로 여행을 다니면서 인상주의 화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는데요. 그가 31살 때 처음으로 작품을 판매합니다. 미국 최초의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인 뉴욕 아모리쇼에 참가해서 작품을 한 점 파는데요. 네. 사실 그 작품을 팔고 나서 10년간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때도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화 포스터도 제작하고 동판을 부식시키는 판화 기법인 애칭을 배우는데요. 전쟁 포스터로 수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애칭 화가로서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칭은요. 순수 작업물이라기보다는 인쇄를 위한 거거든요. 네. 잡지 표지나 영화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일종의 상업 화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걸로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고바우 영감 이런 기안84? 예, 웹툰 작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순수 회화 작가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이게 대중들에게 어쨌든 이름이 알려지고 나니까 1924년 42세의 나이로 처음으로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림이 몇 점 팔립니다. 네. 근데 늘 순수예술 작가를 꿈꿨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업미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이제 부모의 권유로 상업미술을 하게 된 건데요. 그림이 몇 점 팔리자 전업작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칭 작업은 그만둡니다. 그리고 1927년 45세에 진행했던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작품을 모두 완판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극단적 아이가 아니었을까 MBTI로 봤을 때.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작아서 힘들었는데 이분은 또 커서 힘들고 그렇죠. 제 친구는 키가 네. 되게 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버스 탈 때 네.
어디가 제일 구석지지를 먼저 본다고. 키가 굉장히 크니까 네. 눈에 띄지 띄니까. 않기 위해서. 예. 네.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구석에 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작으니까 글씨도 크게 쓰고 그림도 크게 그리고 그랬거든요. 네. 다들 자신의 삶에 아픔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화가라면서요. 네. 그런데 그러면 시작도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늦은 나이에 개인전을 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술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제가 늘 예술가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가들은 보통 60세의 작품 세계에 정점을 찍기 시작하고 생을 다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년 없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한 40세의 안정감을 갖고 60세면 정년을 맞이하는 다른 산업군과는 다르죠. 즉 40 정도의 나이가 혹은 45살 이 정도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40이 되어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가를 섣불리 이미 늦었다고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디렉터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40에 뭘 아나요? 사람 보면 40에도 맞아요. 내 이럴 줄 몰랐지. 이제 그렇지만 일반 예. 산업군에서는 그쯤 되면 뭐 팀장도 달고 빠르면 임원도 달고 하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일할 때는 내가 제일 전문가인 것처럼 일에서는 하잖아요. 익숙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40 정도 나이의 예술가들은 가장 친구들은 안정이 됐는데 나는 아직 불안의 기로에서 많이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호퍼는 42살에 개인전을 하면서 오히려 전업작가의 길을 선택을 한 용감한 결정으로 이렇게 미국에선 가장 사랑받는 작가가 된 것 같은데요. 호퍼가 40 중반에 꽃이 피기는 했지만요. 젊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 순수 회화는 아니었더라도 그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준 건 분명하거든요. 그의 작품들을 보면 디자인적이거나 뭐 혹은 이제 라인이나 색감이 이제 굉장히 돋보이는데 그게 영화 포스터나 잡지 표지를 그렸던 경험에서 비롯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는 영화와 연극을 직접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향이 그의 작품이나 그 작품의 주제나 구성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스토리가 가득 들어있는 듯한 그런 구성이 이 작가의 그 작품의 특징이죠. 그의 작품을 보면요. 유난히 창문 프레임 속에 인물이 자주 등장을 해요. 네. 벽이나 창 너머로 인물이 있다 보니까 약간 몰래 들여다보는 보는 것 같이. 네, 엿보는 듯한 약간은 그런 관음증적인 시선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학으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에서는 고개 숙인 남성이 침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책이 한 권 놓여져 있는데 뒤에는 여성이 잠들어 있고 상의만 입고 좀 잠들어 있어요. 그럼 둘은 싸운 걸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부부의 삶일까?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최대한 부부면요. 신혼부부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부부 맞을 거예요. 예. 그런가요? 연인들은 절대 등 돌리고 자지 않을 테니까 이건 분명히 부부일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추정인데 네. 얘기거리가 되는 맞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보고 저는 부부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연인인데 싸웠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전 그러면서 싸우지 않아도 부부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각자의 경험에 맞춰서 같은 네. 그림을 보고 이렇게 상상력들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호퍼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그 등에서 뭐 말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보통. 호퍼의 작품은 강렬한 스토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방금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음껏 상상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호퍼가 자신의 작품이 사파처럼 여겨질 때 당혹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작품도 다른 추상 작품들처럼 형체와 색과 빛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의미나 서술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이 사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설정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영화가 있어요. 2013년에 예.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예. 호퍼의 작품 13점과 동일한 구도의 화면이 나옵니다. 호퍼의 작품을 보면 가끔씩 영화의 스냅샷을 딱 찍어놓은 것처럼 캡처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해피엔딩 로맨틱 코미디 같지는 않았어요. 예.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사실 이 셜리에 관한 모든 것도요. 직접 보시면 뭐 그렇게 이렇게 유쾌하거나 쉬운 영화만은 아니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영화의 스냅샷을 그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림을 가지고 이 스냅샷이 정확히 찍히도록 영화를 역으로 구성한 건 좀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요. 또 17명의 작가가 그의 작품을 한 점씩 골라서 소설을 쓴 다음에 엮어서 만든 책이 있는데요. 빛 혹은 그림자라는 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양한 장르로 소설을 쓰라고 했는데 보통은 드라마도 있었지만 스릴러, 미스터리, 범죄, 환상문학 이런 장르가 많다고는 하네요. 네. 그 이외에도 앞서 소개했던 이제 광고에서처럼 광고계는 물론이고요. 알프레드 히치콕 많이들 들어보셨죠? 오, 사이코. 네, 맞아요. 히치콕의 사이코에도 호퍼의 작품이 호퍼의 작품에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작품에 등장하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이 호퍼의 작품이 이제 그 휘트니 미술관에 처음 소장된 작품이 철길 옆에 집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있는 집 형태를 그대로 히치콕이 그 오마주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그 등장을 시켰고요. 밤의 창문이라는 작품은 외부에서 본 불 켜진 창문 속으로 이제 엎드리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여요. 네. 그것과 똑같은 동일한 구도에서 여인의 이제 뒷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거장이 오마주를 할 만큼의 뛰어난 예술가라는 의미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매력적인 거죠. 예. 호퍼의 작품은 미술 이외의 영역에서 정말 예술가들이 많이 환호를 했고요. 영화든 책이든 패션이든 광고든 그런 본인 영역에 호퍼의 느낌을 녹여내고자 했죠. 전시 가실 때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나 책을 한번 보고 가셔도 훨씬 풍성한 감상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본 듯한데?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요. 가질 수 혹은 있는. 보지 않더라도요. 히치콕 알지? 사이코. 요 한마디만 하셔도. 하셔도 우아한 사람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네. 근데 호퍼의 작품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봤는데 아까 호크니 말씀드렸잖아요. 네. 호크니의 작품을 보면 대낮의 여름 네. 떠오르는데 호크니의 작품을 보면 가을의 저녁. 정확하게 비유를 하셨네요.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좀 쓸쓸하다?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호퍼가 살았던 환경이 사실은 계속되는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가장 선진적인 산업 국가로 성장을 했는데 또 대공황이 오고 또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면서 많은 혼란과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급변하는 도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인물들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의 작품의 특징이요. 유난히 쓸쓸하게 보이는 이유가 우선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텅 빈 풍경도 많고요. 혹은 인물이 등장해도 그 인물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그림처럼. 네, 보통의 부부처럼. 네. 그리고 서로 입을 다물고 있고요. 같은 공간에 존재해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없고 단절된 인간의 고독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그 인물이 감상자인 저희를 보고 있지도 않아서 인물의 표정은 무표정이고 시선은 텅 빈 공간을 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그 몰래 엿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일 거예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네. 작품이 있는데요. 지금 제목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리에 불이 켜진 레스토랑 안에 셰프 3명과 손님이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여기에 4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4명의 시선이 모두 서로 다른 곳을 응시를 합니다. 심지어 남녀는 나란히 앉아 있는데 서로 대화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함께 있지만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고 무표정한 사람들. 오히려 함께 있기 때문에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설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왜 이런 현대인의 고독을 표현하게 됐을까, 호퍼는? 호퍼가요. 사실 현대인의 고독감을 의도해서 그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나는 미국의 단면을 그리고자 했던 적이 없다. 나는 내 자신을 그리는 중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수가 유난히 적고 내향적인 본인을 그렸으니 자동으로 현대인의 고독감처럼 비춰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처럼 호크니의 작품이나 아니면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네. 보면 동시대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 다 이렇게 쓸쓸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대공황을 겪었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호퍼가 본인을 그리면서 굉장히 과묵하고 내성적인 그런 인간상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독과 소외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케이프 코드의 아침이라는 작품은 꽉 닫힌 창문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창밖에 숲이 있는 풍경을 무표적으로 응시하는 그림인데요. 누군가 호퍼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 묻자 호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는 밖을 보면서 빨래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중이다.
이것이 정말 이 그림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위트 있게 답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호퍼는 그림에 대한 특정 감정 상태를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대도시의 외로움을 그렸을 거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근데 제 주변에 호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글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네. 또 호퍼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 뮤즈가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그쵸. 이 키 큰 호퍼에게는 어떤 뮤즈가 있었을까요? 호퍼의 외모는 그 2m 정도로 유난히 크고 말라서 어릴 때 메뚜기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았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네. 성격상으로는 비밀스럽고 내성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42살에 조세핀 니비슨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조라고 불리는 여성은 호퍼가 자신보다 고양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둘은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세핀이 호퍼의 유일한 뮤즈였어요. 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포즈를 잡아준 모델은 아내인 조였다고 하는데요. 호퍼가 그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조는 호퍼의 작품 3000여 점을 휘트니 미술관에 기증하고 10개월 뒤 이제 호퍼를 따라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그림을 보러 가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슐랭 가이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회야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고단한 하루의 마무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감사했고요. 소중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계실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기를 응원하면서 제가 마지막 곡을 준비했습니다. 끝곡으로 임영웅 씨의 인생 찬가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밤참 뉴스 코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이었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후회하진 않으리 떠난 어제는 떠날 오늘로 남겨지기도 하지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언제나처럼 또 두려워 어딜 가지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 2021년 개봉한 성적표의 김민영입니다. 성적표의 김민영은 이재은, 임지선 두 감독이 공동 각본을 쓰고 공동 연출을 한 영화입니다. 이재은 감독에게는 극중 민영과 비슷한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들뜨고 설렘 마음이 무색할 만큼 서운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해요.
어쩌면 그 서운함의 크기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적표의 김민영을 통해 그 서운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시나리오의 경우 이재은 감독이 쓴 초고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주요 캐릭터가 정희와 민영이다 보니 각자 한 명씩 맡아서 대사를 직접 읽어보곤 하는 식으로 반쯤은 연기하듯 대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연출과 후반 작업은 뚜렷한 역할 분담 없이 컴퓨터를 옆에 두고 같이 작업해 나갔고요.